반갑습니다. 2024년 3월 고2 학력평가 국어에서 문학 파트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31번에서 33번 문항에 있는 고전시가입니다. 자, 일단 고전시가인데 지금 제목이 이휘래 정갑팔곡 돼 있죠. 그리고 제1수, 6수, 7수, 8수 그리고 3장 6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갈래는 연시조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이 정갑팔곡 돼 있는데 물론 이제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고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갑팔곡 무슨 뜻이지? 팔곡은 일단 팔수까지니까 팔곡. 그럼 정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제 밭전자의 집가를 쓸 겁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떤 일상을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학 작품은 항상 이 33번과 같은 보기 문제, 자 얘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죠. 자, 보기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이 보기에서 최대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작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읽어볼 건데 딱 나와 있죠.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구나. 갈래는 연시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1수에서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제1수에서는 풍요로운 한 해, 라는 것을 기원하겠다라는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제6수부터 8수에서는 새벽, 낮, 저녁의 시간인 신오석으로 세분화된다. 이게 새벽 신이고 낮 오고 저녁 석입니다. 한자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수에는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연시조의 소재는 농가의 일상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응이란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뭐 대응이라고 해도 되고요. 서로 뭐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삶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서 풍년에 대한 기원, 그다음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주제가 두 가지, 풍년에 대한 기원과 그 다음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됐는가? 그거는 시를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딱 보면 여기에 이중의 우국성심, 그 다음에 제8수에 보면 이중의 즐거운 뜻, 그러니까 이중에라는 어떤 시구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시를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보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작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수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풍 이렇게 있는데, 자, 세상이 버린 버린 몸이라는 건데, 자, 요런 거는 좀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실제로 버림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전 시가에 보면 이 세상에 버린 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관습적 표현으로서 본인이 어떤 세상과 또는 세상을 이제 멀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속세와 단절된 어떤 삶이다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자, 그런 몸이 하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밭이랑에 늙어가니, 밭이랑에서 늙어가니라고 했는데, 자, 이 밭이랑 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뭐죠? 이게 어떤 시골에서 늙어가니,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즉 속세와 멀리해서 시골 속에서,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전원이라고 하죠. 우리 시골을 좀 다른 말로 전원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좀 고전 시가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 늙어가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일 내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늙어가면서 바깥일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바깥일은 이 밭이랑과 대비되는 공간이 되겠죠. 또는 대비되는 일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밭이랑이 자연이라면 바깥일은 즉 속세의 일이 되겠죠. 일로서 뭐 벼슬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사 일인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자, 의문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의문형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시에서 의문형이 나오면 머릿속에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어떻게? 자, 첫 번째는 서리법. 그죠? 서리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서리법이 되면 그냥 서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은 문답법.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답법도 아니다 그러면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럼 서리법과 문답법은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아닌 다른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서리와 문답도 의문형을 썼으니까 질문 형식이고,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서리도 안 되고 문답도 안 되는데 질문 형식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자, 우리 서리법이 되려면 형식은 의문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평서문이나 감탄문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바뀌기 좀 쉽지 않죠. 그럼 서리법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답을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연풍을 원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문답법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답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는 이런 서리나 문답법, 이런 표현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우국성심은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성심은 정성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된 마음으로 무엇을? 연풍을 원하노라. 요 연풍이 뭘까요? 그렇죠. 거꾸로 읽으면 풍년이죠. 풍년을 원한다. 자, 이게 바로 어디에? 자, 우리 보기의 주제의식에서 첫 번째 풍년에 대한 기원이 제1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수의 종장은 주제구 풍년에 대한 기원이라는 주제구를 가지고 있네요. 자, 됐죠? 자, 이게 제1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수부터 이제 신, 새벽이고 오, 낮이고 석, 저녁이라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시간의 흐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은 바로 뭘 드러낸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드러낼 거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작품을 봅시다. 자, 제6수. 자, 새벽 밝아오자. 여기서 지금 시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자,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그냥 집박이가 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집박이는 새입니다. 자, 소리한다는 건 운다란 뜻이죠. 자, 그러면 새가 운다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선생님이랑 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새가 운다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고 했죠? 바로 감정이입. 맞죠? 자, 우리 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감정이입을 떠올려야 되는데, 감정이입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된다. 맞죠? 자, 그럴 때 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 즉 대상의 감정처럼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새가 운다, 즉 집박이가 소리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까지 만족해야 한다? 이 감정은 누구와?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된다.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감정이입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새가 우는 거는, 운다라고 표현은, 우는 거는 첫 번째 감정을 표현했는데 어떤 감정? 슬픔의 감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새가, 즉 대상의 감정이고 감정으로 표현했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화자가 과연 슬픔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면 우리는 감정이입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슬픔이란 감정이 있냐? 우리가 보기만 참고해도 슬픔이란 감정은 없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그럼 감정이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감정이입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자, 이렇게 새가 운다라는 표현, 자, 그런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를, 감정이입인가? 라는 물음표를 떠올려주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여기서는 집박이가 소리하는 거는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어나거라 명령형을 썼네요. 누구한테? 아애들아. 자, 이 아애들 바로 지금 제 육수에서 나오는 대상 청자가 되겠죠. 자, 이 아이들, 즉 아이들한테 말을 합니다.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왜? 밭 보러 가자꾸나. 자, 지금 가자꾸나 청유형을 사용해주고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왜 의문형, 청유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냐면, 우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는 평서형을 주로 쓰죠. 문장 종결형 중에. 자, 그런데 평서형이 아닌 다른 문장 종결형을 쓰면 다양한 어떤 의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의문형이 사용된 경우에 이렇게, 그죠? 설이나 문답이나 질문 형식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오게 되고, 어떤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경우는, 그죠? 화자가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들이 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감탄형을 쓰면 영탄법이 될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밭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이 밭이 우리 앞에 제1수에 나오는 밭이랑 또는 풍년과 관련돼 있는 거죠. 화자가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난고 하노라. 근데 지금 옛말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얼마나 길었는가, 즉 자랐는가 하노라 이 말인 거죠. 뭐가? 뭐 벼가 이 정도면, 벼 같은 게 밭에 심은 어떤 벼나 아니면 농작물이 되겠죠. 물론 이 벼는 논에 심지만 우리가 이 밭이라는 게 무조건 논밭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농가 밭을 딱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어떤 시골에서 기르는 논이나 밭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표현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밤사이 이슬 기운에 이 내가 기르고 있는 농작물 또는 벼가 얼마나 자랐는가 빨리 보러 가자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요 부분, 자, 여기도 작가의 어떤 의식이 어떤 농사 일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는 어떤 작가의 의도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게 제 6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수입니다. 자,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 이런 지금 음식들 보이죠? 자, 이런 음식들 전부 다 어떤 음식? 되게 소박한 음식이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 특히 고전 시가에서 이러한 소박한 음식 또는 소박한 삶이 나오면 관련된 고전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좀 떠올려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박한 음식과 관련된 고사성어에는 어떤 게 있느냐? 즉 소박한 삶과 관련된 고사성어. 대표적인 게 단사표음이란 게 있죠. 우리 하나의 도시락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물을 마신다라는 뜻의 단사표음. 그 다음에 이 단사표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단표. 그리고 더러운 거리에서 지낸다. 누항.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술과 술안주.
박주산채 라는 사자성어도 있고요. 그리고 초가집 쇠칸, 초려삼간. 자, 이런 표현들. 자, 우리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사자성어니까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국을 해서 배 고르는 농부들을 그냥 이제 배를 굽는 이 농부들을 제때 먹이 잤구나. 또 청유형을 썼죠. 자, 이런 청유형을 쓰면서 농부들에게 빨리 밥이랑 국을 먹이자라고 하면서 이 농부들에 대한 어떤 또 애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그러니까 친히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지 먹어보고 농부들한테 보내주고 싶다. 간을 보고 싶다. 이런 거죠. 다 이 농부들에 대한 뭐가 보인다? 애정이 보이는 거죠. 농부들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휘일의 정갑팔국을 통해서 이 양반이 사실 양반이 이렇게 농부 어떤 농사일이나 농부들의 애정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휘일은 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속세를 떠나와서 어떤 자연에서 응거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자연 속에서 책 읽고 뭐 도 닦고 뭐 보통 이런 어떤 삶을 살죠. 현실적인 어떤 일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정갑팔국은 이 농사 일에 대한 어떤 긍정하고 애정을 가지는 관심을 가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어떤 속세를 벗어난 그런 작품들과는 좀 차별점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8수 석저녁입니다. 서산에 해지고. 자, 8수에서는 역시 또 시간적 배경에 대한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오죠. 우리가 제6수에서 그죠? 6수에서 새벽이 밝아오자 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왔는데 제7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8수에서는 또 이제 시간적 배경에 대한 시어가 나오네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럴 때 6수에서는 새벽이 밝아오자 뭐가 집박이가 소리한다 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과 이런 자연물을 연결을 시켰는데 자, 이번에 제8수에서는 한번 볼까요? 서산에 해지고 그 뒤에 어떻게 풀끝에 이슬이 난다. 자, 이렇게 역시 또 똑같이 어떤 자연물과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슬은 자, 여기 보면 지금 제6수에 보면 요 표현 있죠. 밤사이 이슬 기운에 자, 요거랑 요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이슬이 밤사이 이슬 요 새벽에 있었던 밤사이 이슬이 되겠죠. 맞죠? 요 이슬이 난 게 요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제6수와 8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라고 했는데 자, 또 정유형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청유형 표현보다 자, 요 표현이 조금 더 특징적이 보입니다. 자,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달빛을 등 뒤에 받고 돌아오자. 요런 표현이죠. 자, 근데 지금 이 표현 뭔가 좀 특징적인 표현 보이지 않나요? 특징적인 표현. 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 표현을 딱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일단 먼저 관념의 구체화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법이 뭔가요? 바로 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관념의 구체화에 얘가 시간이라는 관념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라는 황진이의 시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을 맞죠? 밤이라는 시간을 허리를 베어낸다라는 어떤 베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거 이런 걸 우리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거 관념의 구체화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만약에 관념의 구체화라고 한다면 이 달이 관념
또는 이 표현이 달빛을 등에 받고 돌아오는 표현이니까 달빛이 관념, 즉 추상적인 대상이어야 되는데 달이나 달빛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러면 요거는 관념에 구체화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 표현이 좀 특징적이죠. 뭔가 이게 뭔가 바꿔서 표현, 관념의 구체화처럼 뭔가 대상을 바꿔서 표현한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변용이라는 꼭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요. 즉, 쌤이 왜 근데 여기서 관념의 구체화가 떠올랐냐면 이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용 안에 포함되는 표현법입니다. 즉,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관적 변용 안에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그러면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라는 표현은 달빛을 뒤에 받고 뒤에 받으면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온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어떻게 주관적 변용이라는 표현법을 써서 달을 등에 지고 온다라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 즐거운 뜻을 닐로 무엇 하리오 이거 의문형인 건 다 눈치챘죠? 자, 그럼 또 뭘 떠올려야 되죠? 맞죠? 서리법 떠올려야 되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로 무엇 하리오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평서문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는 서리법이 사용됐구나. 자, 이 서리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바로 지금 자연에서 또는 전원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죠. 서리법을 통해서 바로 이 전원에서의 삶, 즉 우리 다시 이렇게 우리 보기로 오면 두 번째 주제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주제 의식, 즉 풍년에 대한 기원은 제 1수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8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작품을 한번 쭉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일단 우리가 33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봤으니까 이 33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좀 효과적인 어떤 문제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쭉 보는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올바른 설명이니까 딱히 선생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3번 한번 봅시다. 자,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메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 자, 여기서 세분화된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자, 여기서는 저녁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아우르는 자연물은 뭐죠? 달이죠.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동일시한다. 우리 달을 등에 지고 오는 게 동일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동일시라면 자연에서 자연물과 하나가 되니까 물화일체의 경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을 등에 지고 오는 거를 우리는 물화일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동일시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31번으로 옵시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 구조 자체가 어떤 표현법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항상 이거는 두 부분으로 꼭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먼저 앞부분 표현법을 보는 겁니다. 표현법이 없으면 뒷부분 볼 필요 있나요? 우리가 가장 적절한 관계 찾으면 되니까 필요 없죠. 자, 그러면서 1번 반어적 표현 있었습니까? 없었죠. 색채어? 안 보였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자, 우리 자연물 의인한 부분이 있었나요? 자연물들이 몇 가지가 나왔죠. 집박이도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슬 나왔고, 그리고 해도 나왔고요.
서산에 해지고 할 때 해. 그리고 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의인화 됐습니까? 없었죠. 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난 소재를 나열했다. 자, 우리 시간의 흐름은 드러났지만 계절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또 틀렸죠. 그건 다음 뭐? 안 읽어봐도 5번이다. 자, 그랬을 때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바로 청유형 표현을 말하죠.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 이게 의도 강조죠. 그러니까 5번이 올바른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인데 기역은 제 6수에 나와 있는 밭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제 7수에 나와 있는 농부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라 했는데, 자, 이 선택지를 딱 보니까 이것도 두 부분으로 끊어서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역시 앞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밭과 농부 공통점입니다.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낸다. 자, 지금 바깥 일은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감 틀렸죠. 자, 2번 생명력을 회복. 여기서 생명력 회복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한다. 자, 지금 제1수에서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라고 해서 풍년에 대한 기원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풍년에 대한 기원과 그 풍년이란 말은 이 농사를 지어서 그 뭐랄까 농사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풍년이라고 하죠. 그럼 밭과 농부는 이 농사 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올바른 설명이네요. 뭐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 내려갑니다. 자,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죠. 자, 그다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 관련이 없습니다. 한계 극복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놔둬놓고, 왜냐면 선생님이 왜 끝까지 안 읽고 넘어갔냐면 이거 앞부분만 읽어서 만약에 4번도 틀렸으면 그냥 뒷부분 읽을 필요 없이 그냥 3번이 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이렇게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정성을 살폈죠. 그럼 답이 3번이겠네. 그래도 4번 확인해 봐야겠죠.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다. 자, 화자가 내면 몰입이라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이렇게 3월 학평 고전시가 정갑팔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 작품에 대한 해설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이 작품, 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갑팔곡이라는 작품은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좀 특징적인, 맞죠? 일반적인 자연에서의 삶, 속세에서 떨어진 양반들이 쓴 시가와는 좀 차별점이 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번 공부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